월급쟁이가 일론 머스크만큼의 재산을 모으려면 800만 년이라는 인간 문명 역사보다 30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머스크는 10만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이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일론 머스크조차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머스크를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엄청난 부자들이 존재했거든요. 오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부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역사를 바꿔놓은 힘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콜롬비아의 에너지 보충제 사업에 혁명을 일으킨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블로 에스코바르였죠. 그는 매주 4억 2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그의 총 재산은 약 800억 정도였을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일론을 이길 수는 없지만 파블로의 부는 주식이나 정치적 영향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돈다발을 묶는 고무줄만 사는데도 매주 1000달러를 썼고 쥐들이 현금을 갉아먹는 피해로 연간 2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파블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소유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돈은 창고에 쌓여있는 물리적 실체였던 것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수백만 명의 미군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소득으로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블루칼라 경제로 복귀했죠.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돈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파이프, 책, 군복 외에는 개인 소장품이 거의 없었죠. 그의 월급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만 달러 정도였어요.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수표를 책상에 쌓아두기만 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기술적으로는 무일푼이었음에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에게 돈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국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1909년 아돌프 히틀러는 노숙자였습니다. 예술가의 꿈을 품고 비엔나로 이주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미술학교 입학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작은 그림과 엽서를 팔며 생활했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한 후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고 정부 전복 시도로 9개월간 수감되기도 했어요. 감옥에서 그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인캄프를 집필했거든요. 1925년 출간 당시 이 인종차별 선언문은 그리 잘 팔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독일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책의 인기도 치솟았습니다. 히틀러가 1933년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책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죠. 이 무렵 히틀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자신의 책 600만 부를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이미지에 저작권을 등록해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1914년 하루 임금을 2달러 50센트에서 5달러로 2배 인상하는 급진적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다음 주당 근무 일수를 6일에서 5일로 줄였습니다. 포드는 육류 포장 공장의 운영 방식을 관찰한 후 작업자들을 조립 라인으로 조직했습니다. 그 결과 포드 모델 T의 생산 시간이 12시간에서 90분으로 단축됐죠. 가격은 850달러에서 290달러로 떨어졌고 50년간 모델 T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됐습니다. 하지만 포드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조립 라인이나 모델 T가 아니었어요. 포드가 대중에게 자동차를 보급한 후 사람들은 도시를 벗어나 직장과 집 사이를 오가며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외 지역, 통근 문화, 현대적 근무 일정은 모두 헨리 포드에서 비롯됐습니다. 180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전화, 전신, 전구가 발명되고 있었죠. 공해는 정말 끔찍했고 아동 노동은 합법이었습니다. 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정의하는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철도 산업을 정복했고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로 재산을 모은 후 남은 생애를 자선 활동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중 가장 부유했던 건 존 D 록펠러였습니다. 1870년 존은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했어요. 혁신을 통해 경쟁자들을 빠르게 압도하고 1880년대에는 미국 석유 정제 산업의 90%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1911년 미국 대법원이 스탠다드 오일을 불법 독점 기업으로 선언하고 3준 4개 새 회사로 분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 해체 후 그는 새로운 회사들의 소유권을 갖게 됐고 더욱 부자가 됐어요. 1744년 미국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30세였고 도시는 쓰레기로 가득했죠. 전기도 없었어요. 작은 유대인 게토에서 암셸 로스차일드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희귀 동전 딜러에서 성공적인 은행가로 성장했어요. 1800년대 초부터 그는 종복을 시작합니다. 5아들을 유럽 5대 금융 중심지로 보냈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화가 발명되기 전에 최초의 국제은행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평화시 복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수에즈 운하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했어요.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 유대인들은 토지 소유가 금지됐고 대부분 산업 진출이 불가능했으며 재산 몰수나 추방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야콥 푸거는 1500년대 부유한 독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후 상인 무역에서 은행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곧 그는 예술 프로젝트부터 전쟁, 선거까지 모든 것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519년 그는 현재 가치로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출해 카를 벨리드 황제를 매수했어요. 하지만 찰스가 빚을 갚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야콥은 화가 난 편지를 보냈습니다. 폐하께서 저의 도움 없이는 로마 왕관을 차지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명백합니다. 교회 관리들이 푸거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면죄부라 불리는 천국 통행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시위가 일어나 종교혁명이 발생했습니다. 푸거는 왕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1324년 한 남자가 아프리카를 순례하러 갔어요. 그의 이름은 만사 무사였고 말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말리에는 소금과 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무사가 순례할 때 자신과 6만 명의 수행원, 수백 마리 동물을 수천 파운드의 금으로 덮을 정도로 많은 금이 있었어요. 그는 금을 너무 많이 나눠줘서 지역 경제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을 다시 빌렸는데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됐지만 모든 빚을 한꺼번에 갚아서 모든 게 다시 붕괴됐어요. 무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호화 여행 후 역사 속 원조 과식군이라는 명성을 굳혔습니다. 무사의 여행에 대한 모든 기록이 간접 증언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의 순자산을 추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무사는 세계 금 공급량의 약 절반을 통제했다고 여겨집니다. 1200년대 초 징기스칸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몽골 제국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현재 그의 순자산은 약 130조 달러로 추산돼요. 하지만 이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실제로 개인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그의 영향력에 매우 중요했어요.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 가져가는 대신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병사와 지휘관에게 재분배했거든요. 징기스칸은 부하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텐트에서 잠을 잤고 아무런 표시나 흔적 없이 묻히기를 요청했어요. 개인적 부나 소유물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었지만 토지 지배력을 바탕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서기 1년으로 가보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전환점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이 몇 년인지도 몰라요. 각 나라가 나름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죠. 마야인들 덕분에 아메리카는 초기 도시를 건설했고 인도는 바다와 실크로드를 통해 무역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막 종이를 발명했고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마크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전투에서 물리치고 이집트를 개인 소유로 차지했어요. 현재 로마 경제 생산량의 약 20%를 통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수 흐름, 국고, 금은광이 포함됩니다. 카이사르는 14년 사망한 후 공식적으로 신으로 선포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 5조 달러에 달하는 신이었죠. 그런데 9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문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며 톤 단위로 금을 모았어요. 연간 세수입이 금 666탈렌트였고 700명의 아내와 함께 부를 누렸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재산이 2조 달러가 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그가 살았던 것보다 수백 년 뒤에 쓰인 성경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세부 사항이 모호해져요. 기록된 내용은 드물고 엄청나게 편향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일론을 빈털터리로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1913년 존 D 록펠러의 재산은 미국 GDP의 2%였어요. 현재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미국 GDP의 1.4%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록펠러가 경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순자산도 일론보다 높았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1913년에 비해 22배나 커졌어요. 록펠러는 훨씬 작은 규모에서 더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추정 숫자만으로는 전 세계가 점점 더 번영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거든요. 일론은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연못에 있는 가장 큰 물고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그의 재산은 개인 재산이기도 해요. 잘 기록돼 있고 검증 가능합니다. 솔로몬 왕 같은 고대 인물과 달리 그가 권력 지위를 잃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